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이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휴전 만료를 앞두고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중재 요청을 수용해 이란과의 휴전을 전격 연장하며 공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존의 해상 봉쇄 조치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의 체계적 규제를 위한 클래리티 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SEC가 탈중앙금융 가이던스를 선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이 상품과 증권으로 명확히 구분되면서 시장 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지 1위 철강사와 손잡고 11조 원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며 현대차는 8년간 공들여온 인도 맞춤형 상륜 전기차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고은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전쟁의 공포를 딛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 6,380선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지금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구간이 됐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고요. 또 장 마감 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에서는 이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지수 0.59%, 나스닥 0.59%, S&P 500까지도 0.63%가량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이내 그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락 반전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장 막판에는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이란은 2차 회담 참여를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장중 내내 밝혀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지금 하루 사이에도 종전협상 전망들이 계속해서 뒤집히게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휴전 기간 내에 이렇게 협상 타결이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확산하게 되다 보니까요. 시장의 투심 또한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2차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은 계속해서 엇갈린 의견을 장중 내내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이 2차 회담에 참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란은 협상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타스님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지금 미국 측에 협상 불참 의사를 전달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는 미국이 당초에 합의했던 10개 조항 프레임워크를 협상 직후부터 사실상 어겨왔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서 미국의 해상 봉쇄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갈등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벤스 부통령 또한 지금 파키스탄으로 방문하는 일정까지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게 되면서요. 장 막판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란과의 휴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라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고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휴전 연장을 시사를 하게 된 건데요. 다만 이란을 향한 해상 봉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군사적인 준비 태세 역시나 지속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방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국익에 따라 움직이겠다라는 속보가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르면 휴전 자체는 연장되긴 했지만 긴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계속해서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간밤에는 캐비너시 후보자의 연준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 발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준 청문회 안에서 캐비너시 후보자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압박과 선을 긋는 발언이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워시 측은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호하고 있지만 연준은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연준 의장이 만약 된다면 결코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입장들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 자체는 여전히 복합적인 신호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과거에 워시 측은 매파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에도 일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지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궁금해하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번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즉답은 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다만 기존 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물가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지금 워시 후보자는 기존 지표만으로는 물가를 충분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수억 개의 가격 데이터를 활용한 기저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는 구상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앞으로 통화 정책의 틀 자체를 일부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금 워시 후보자가 실제로 연준 의장에 취임하기 위해서는요.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롬 파월 의장을 둘러싼 정치적인 변수들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인준에 대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중동발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전월 대비해서 1.7% 오르게 되면서 7,5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 1.5%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이것보다 웃도는 깜짝 호조 지표를 발표하게 됐고요. 이 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전쟁 여파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주유소 매출이 늘어난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가구와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 품목 전반에서도 고르게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지표의 경우에는 지금 외부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핵심 소비축으로 꼽히는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소득세 환급 효과까지 여기에 더해지다 보니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난 영향들도 이번 지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일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지만요. 다만 간밤에 있었던 2차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컸다 보니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개별적인 기업 이슈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는데요. 우선 성과에 따라서 최대 200억 달러까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억 달러 추가 투자에다가 추후 20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된다면 최대 250억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깃들여진 상태고요.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투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투자 구조였습니다. 우선 엔트로픽은 앞으로 10년간 아마존의 클라우드와 반도체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투자를 했지만 이 투자금이 다시 아마존으로 되돌아오는 순환형 계약 구조다라는 점이 이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AI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들의 필요성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트로픽은 아마존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수요들을 미리 선점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입장에서도 호재입니다. 지금 아마존의 소프트웨어인 AWS에 강력한 AI 모델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와 동시에 자체 AI 칩을 앞으로 엔트로픽이 사들이겠다라고 계약을 맺게 되면서 트레이니움의 핵심 고객까지도 확보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JP모건은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7,200포인트로 잡았는데요, 7,600포인트로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지수 대비해서는 약 7에서 8%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JP모건이 이렇게 연말 목표치를 상향한 근거로는 바로 기술주에 있었고요. 그 안에는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이 AI 모델 미토스를 공개한 것을 계기로 인해서 지금 AI 산업 전반의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간밤 내용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겹쳐졌고요. 또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증시는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단기적인 조정을 유발할 가능성 함께 제시를 했고, 그런데 반대로 불확실성이 만약에 빠르게 해소될 경우에는요, S&P 500 지수가 8,000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제시가 됐다 보니까요. 시장에서는 중동 불확실성에 대한 단기적인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내놓게 될 실적에 대한 전망들의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간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연간 실적 전망까지도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EPS가 7.23달러가 나오게 됐고요. 예상치였던 6.5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 1,095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실제로는 1,172억 달러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한편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디케어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간밤 6.96%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다음으로는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팀 쿡 CEO의 퇴진 이슈가 맞물리다 보니까 애플은 2.5%의 하락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5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팀 쿡 CEO 9월에 물러나게 되고요. 앞으로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서 경영 지원에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임으로는 내부 인사인 존 터너스가 지명이 된 상태니까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히트맵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업종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단은 마이크로소프트 1.4%, 오라클 2%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다만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약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1%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AMD 같은 경우에는 3.5%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애플 같은 경우에 오늘 2.5% 좀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CEO 교체 소식이 있었고 팀 쿡이 물러나고 이제는 존 터너스가 새로운 CEO로 지명됐다라는 소식이었지만 시장에서는 경계심을 보이면서 2.5%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역시나 앞서 살펴봤듯이 엔트로픽과 50억 달러 추가 투자 소식을 밝히게 되면서요. 상승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GLP-1 최종 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공개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를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가량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테슬라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TD코인 측에서는 테슬라의 목표가 기존 519달러에서 49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TD코인을 제외하고도 많은 증권사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는 약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에 강세를 보였고요. 가이던스도 기존 17.75달러에서 18.2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함께 기대감을 얻어갔습니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뉴욕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 휴전을 연장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듯한 입장들도 나타나게 되면서요. 상황은 점점 더 불확실성으로 흘러가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승희 앵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코스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2달 전에 전쟁으로 무너졌던 지수의 낙폭을 전부 되돌리는 데 이어서 아예 새로운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일단 어제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72%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6,300선을 넘은 6,388선에서 마치게 됐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이 6,307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 전고점이 6,347인데요. 이 두 개를 모두 넘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0.36% 올랐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코스피처럼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고점에 가까워지는 양상이었고요. 1,179에서 마치게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수급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에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조 9천억 원가량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9천억 원가량 담아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물과 선물 동시에 매수 행진을 보였던 외국인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덜어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약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홀로 5천억 원가량 담아가는 흐름을 택했습니다. 자, 어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양상을 보신다면 코스피 쪽에서 특히 14개 업종, 상승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린 기여분이 140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제는 대형주가 시장을 크게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무엇보다 고무적이었죠.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120만 닉스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는 삼성이 붙은 종목들의 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기는 13%가량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이면서요. 마찬가지로 신고가 행진을 기록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9% 넘게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들이 어제 당시에만 유입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아갔고요. 그리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내일 발표할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영업이익률이 70%에다가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들로 기대 매수 자금이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강하게 받아가는 시장인데요. 하이닉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도 전쟁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수출 지표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2분기에도 잘 나가겠구나라는 그런 예상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이 확실히 시장을 주도해주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대한 공포를 많이 넘어가는 국면인 듯합니다. 확실히 무게중심이 실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일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단기적인 흐름을 또 좌우할 변수가 되겠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강했던 업종들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어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강세 탄력이 나오게 됐었죠. 셀 3사뿐만 아니라 전고체 쪽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까지 전반적으로 오르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축에는 삼성 SDI가 자리했는데요. 앞서 확인해 봤지만 19%대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앞자릿수가 6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가장 크게 견인했었던 트리거는 아무래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삼성 SDI의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이제는 벤츠와도 손을 잡게 되면서 독일 프리미엄 3사를 완전히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게 된 삼성 SDI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2차 전지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쪽도 함께 밀고 있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전쟁이 촉발되면서 에너지 불안이 함께 커지다 보니까 전기차의 어떤 회복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끊이지 않고 3월과 4월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일단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월에 이어서 3월에도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가 22만 4천 대로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1% 넘게 오르는 양상이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쪽에서 계속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유럽 전기차 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석유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시기인데 이러한 증가세는 유럽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성과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전기차 쪽에서는 둔화론이 많이 지배됐었죠. 하지만 그랬던 시장의 인식과 이렇게 숫자 사이의 괴리감이 더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쪽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회복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보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가 4월 들어서 셋째 주 기준입니다. 10만 대를 돌파하게 됐는데요. 기존과 대비했을 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지금 100만 대를 함께 돌파했고요.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20%로 마찬가지로 오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에너지 안보 측면의 어떤 우려감이 부상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수요도 함께 올라가는 구간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ESS라는 실적 돌파구도 2차 전지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ESS 안에서도 계속해서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그렇다면 지금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전기차의 경제성이 살아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SS라는 이런 돌파구가 확실히 실적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제 삼성 SDI의 벤츠 공급 계약처럼 대형 수주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는 바닥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회복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자체가 아직은 2천억 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올 실적들을 계속 확인해 보면서 그 이후의 흐름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입니다. 자, 일단 어제는 건설주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대우건설이 16%대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진다라는 인식들이 확산되면 요즘 같이 떠오르는 쪽이 재건이죠. 역시나 어제도 재건 수의 기대감이 강하게 건설주 안에서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내게 됐는데 이 안에서는 건설 섹터 자체에 대한 시각들이 좀 나와 있어서요. 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건설업종은 전쟁 전후의 복구와 대체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대형 수주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향후 3년간 기대되는 원전과 중동향 수주 금액이 지금 1,400억 달러로 찍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서 14년 사이에 중동 붐이 있었는데 이때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지어 수주 파이프라인도 세 갈래로 크게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쟁으로 에너지 시설들이 많이 파손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복구 비용은 약 25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제외하더라도요, 180억 달러가 찍힌다고 합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종전 후에 약 1년간의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발주가 된다고 하니까 이 흐름들, 시기상의 흐름들도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리스크가 사실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회 파이프라인과 대체 수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우디 서부와 오만만 그리고 홍해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인프라 잠재 규모 또한 70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요즘이죠. 이 안에서 원전이 정말 큰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중심으로 한 수주도 함께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수혜가 더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쟁의 주요 피격 국가들과 원시공사로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설비와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국내 건설사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 사업에서는 경쟁 우위를 우리 국내 건설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국내 건설사들은 수주 구조까지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중동 저가 수주 후유증을 겪으면서 이제는 발주처와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 계약 구조를 변화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수주 구조까지도 함께 개선되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겹겹이 쌓이는 구조에 처해져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지금 전쟁의 향방과 함께 실제 수주가 어떻게 찍히는지도 우리가 건설사 안에서는 확인해 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섹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판입니다. 지금 기판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쪽은 삼성전기죠. 10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앞자리 7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81만 원까지 현재 찍히고 있는데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150%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승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자리하고 있죠. 바로 MLCC와 FCBGA라는 기판입니다. 자, 일단은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두 기판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 건데요. 일단은 MLCC 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기의 MLCC 공급 타임라인이 리드 타임이 최대 24주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하고 그 물건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무려 24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생산 리드 타임, 그러니까 완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8주입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숫자로 벌써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동률도 삼성전기는 92%, 무라타는 95%로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기의 재고 일수는 적정 수준이 40일인데요. 30일까지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계속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업계는 지금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유전이 일단은 5월에 부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이미 먼저 밝힌 상황이고요. 무라타도 아마 이 흐름을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MLCC 가격 인상 사이클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무라타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에 생산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워진 범용 물량이 후발업체로 들어가는 낙수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어서요. 전반적인 산업 범위, 수혜 범위가 넓어지는 구간까지 기판 내에서는 겹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FC-BGA도 함께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장기 로드맵을 감안해서 심지어 3년 후의 수주를 논의할 정도로 수요 가시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삼성전기는 이 안에서 AMD나 엔비디아, 구글과 같이 연이어서 납품을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생산 능력 확대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FC-BGA 안에서 기판 업종 전체로 한번 시야를 넓혀볼까요? 메모리 전용 기판 업체인 심텍과 TLB 올해 들어서 주가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MLB 기판 쪽의 이수페타시스 또한 지금 생산 능력 조기 확보를 확정한 상태다라고 하면서요. 전반적인 AI 인프라 투자가 확실히 기판 쪽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IM증권의 코멘트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만에 22%가 상향이 됐지만 이 MLCC의 판가 인상 10%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판이 지금 주연으로 등극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가격 인상까지 붙게 된다면 이후의 기판 흐름들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 기록을 쓰게 되면서 확실히 전쟁의 공포를 넘어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게중심이 실적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의 잡음이 또 한 번 들려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 오늘 한 번 더 연료가 더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서수진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이 안에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2% 정도 성장을 하면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를 넘어서게 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중심 성장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반도체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상승과 물량 확대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글로벌 IT 경기 호황을 넘어서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전체 수출의 504억 달러 중에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17.1%포인트를 상승한 36.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의 주요 수출국으로의 물량이 급증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항목 중에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입이 63.3%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재고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최첨단 공정으로의 전환과 또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선제적인 투자가 수출 실적으로 직결되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문의 수익성이 상반기 내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수출 지표가 잘 나왔다 보니까요. 삼성전자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어제는 퀄컴 CEO가 방한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잇따라 만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핵심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만남을 어떤 흐름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퀄컴 수장의 이번 행보는 인공지능 서버와 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로 인해서 핵심 메모리 확보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LPDDR 저전력 D램을 포함한 주요 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몬 CEO는 이번 방안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또 반도체 경영진과 만나서 메모리 수급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퀄컴이 서버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공개했던 AI 가속기, AI200 등의 양산을 앞두고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과 또 차세대 메모리 규격인 소캠 관련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과거 엔비디아나 AMD의 CEO들이 방한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공급 능력을 자사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동시에 낸드 플래시 시장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추론 영역이 확장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용 고용량 SSD, 즉 ESSD 수요가 폭발하면서 낸드 현물가가 2026년 2월 말 이후 6주간 최대 80%나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등의 국내 공장을 HBM과 최첨단 D램 생산에 집중시키고 중국 시안 공장을 고도화하면서 낸드 공급난에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안 공장의 V8 그리고 차세대 V9 공정의 전환 속도가 향후 퀄컴을 비롯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수급 갈증을 해소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리더들이 직접 나서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와 또 실적 기대치에 대해서 눈높이를 더 높여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30만 전자 이야기도 나온 상황 속에서 앞으로 연간 실적 전망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메모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이 견조한 수주 물량을 고려했을 때 이 삼성전자의 실적 랠리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21일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견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재무적인 수치를 구체화해보면 연간의 매출액이 689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6.8%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36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48%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만 357조 8천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2분기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이 각각 전분기 대비해서 41%, 67%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최소 2028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첨단 공정인 HBM과 또 DDR5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이 장비들이 물리적인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웨이퍼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현재 낸드 현물 가격이 프리미엄 이미 3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보수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전례 없는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은 또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삼성전자도 함께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베트남에서 3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베트남 핫딘성에서 수행하고 있는 22억 달러 규모의 붕앙2 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4월 20일부로 공식 준공됐습니다. 이번 준공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글로벌 EPC 수행 역량이 다시 한번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한 결과인데요. 붕앙2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에너지 협력의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모두 총괄하는 EPC 컨소시엄의 리더로서 2021년에 착공된 이후에 5년 만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투자 구조를 보면요, 일본 미쓰비시가 중심이 된 일본 측이 60%, 한국전력이 40%를 담당했고, 터빈과 발전기 같은 핵심 기자재는 일본의 도시바가 공급하는 등의 한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이 발전소는 베트남 전체 전력 수요의 3.3%를 책임질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건설 기간 동안 18,6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현지 경제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JBIC와 또 한국수출앱은행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향후 베트남이 추진하는 LNG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선적인 파트너로 고려될 수 있는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EPC 시장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일정에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도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을 하는데요. 이번 순방이 두산 에너빌리티 향후 베트남 사업 확대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박지원 회장이 참여하고 있는 이번 경제사절단은요,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서 전략적인 수주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영역은 기존의 화력 발전에서 미래 에너지 분야로 본격 확장될 전망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인도를 거쳐서 26년 4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경제사절단은 24일까지 머물게 되고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핫딘성 붕앙 경제구역을 국가 차원의 에너지 그리고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철강과 발전, 기계 산업이 집약된 클러스터로 만들고요. 나아가 LNG 허브와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것이 베트남의 전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붕앙2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지 정부와 두터운 신뢰를 쌓은 상태인데요.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박지원 회장은 베트남 당서기장 등 주요 정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 변화에 따른 가스 복합 발전, 그리고 암모니아 혼소 등의 친환경 발전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요. 동시에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과 또 해상풍력 그리고 원자력의 역량은 베트남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서 수조 원대 규모의 추가 수주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베트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의 원전 규제 개편 움직임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 말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트 53 규정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SMR 시장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만든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확정을 한 이번에 차세대 원전 인허가 규정이 파트 53인데요.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SMR과 같은 신기술 원전에 특화된 간소화된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기존의 미국 원전 인허가 체계는 대형 원전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구조가 단순하고 안전성이 높은 SMR이 승인을 받기까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 파트 53은 위험 정보 기반 체계를 도입하면서 인허가 기간을 최단 18개월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원전 프로젝트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인허가 불확실성이 해소됨을 의미하고 있고요. 미국 안에서 SMR 건설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전 세계에서 SMR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 역량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미 뉴스케일 파워 X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완료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설계 기술이 인허가라는 빗장을 풀고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무이합니다. 즉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공장이 풀가동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고요. 대형 원전의 주기기 제작 노하우를 SMR 생산 공정에 이식한 두산이 이제 글로벌 SMR의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베트남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하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원전 규제 완화까지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4.23% 오르면서 11만 5,7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 소식인데요. 리플이 최근 2028년까지의 양자 컴퓨팅 대응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구체적인 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될 예정인데 지금 시점에 리플이 보안 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로드맵의 핵심 내용까지도 살펴볼까요? 네, 다가올 양자 컴퓨팅의 위협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구글 등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2032년경에 기존 암호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이 제시한 로드맵의 핵심은 이른바 Q데이에 대비한 단계적 방어 체계 구축인데요. 2026년 상반기에는 프로젝트 11을 통해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권고한 양자보안 암호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자 내성 암호가 거래 속도나 비용, 저장 용량 등의 리플 원장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점검하게 되고요. 이어지는 2026년 하반기에는 메인넷과 별개인 대브넷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자들이 실제 사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PQC 기술은 실물자산 토큰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전망인데요.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이 3초에서 5초로 매우 짧아서 공개키 노출 시간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요. 자금을 옮기지 않고도 암호키만 바꿀 수 있는 네이티브 키 로테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양자 보안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규제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점을 5월 말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한 건데요. 이 법안이 리플 생태계에 왜 중요한지, 그렇다면 미국 의회 내에서 지금 입법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클래리티 법안은 리플의 제도권 편입과 또 기관의 자금 유입을 결정지을 핵심 열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 논쟁으로 지연이 됐지만 4월 말 상원은행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이자 자급 금지 조항에 막혀서 공전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를 금지할 경우 소비자 손실은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은행 대출 여력 증가 효과는 0.02%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반대 여론이 다소 완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와 재무장관 베센트, SEC 위원장 애킨스 등 시장의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입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명확한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기관용 결제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현재 상원은행위원회가 심의를 본격화하고 있어서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입법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링하우스 CEO가 이미 여러 차례 일정을 수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실제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XRP는 1.4달러 안팎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50달러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가격 전망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지금 XRP가 1.3달러 지지선을 바탕으로 상방 돌파를 시도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50달러 전망은 시가총액 규모상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대신 기관들은 보다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법안이 통과되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경우 2026년 내에서 5달러에서 8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 가격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진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